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여름의 초입입니다. 범죄도시 4로 초토화됐던 극장가는 범죄도시라는 태풍이 거의 소멸한 지금도 왠지 조금은 어수선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 영화를 앞뒤로 일종의 영화계의 진공 상태 같은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왠지 흥행의 후유증 같은 게 느껴지는 요즘 극장가입니다. 이 와중에 정확히 9년 전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던 액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속편이자 프리퀄인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개봉했습니다. 오늘 최경사의 선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사 멤버 소개해드립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라미가 일이 또 많았죠? 네,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오느라고 녹음이 좀 미뤄졌어요. 네, 무사히 잘 다녀왔고 감기에 또 걸리는 바람에 마스크를 쓰고 녹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계속 그동안 걸려가지고 병약해진 저도 방어용 마스크를 오늘 쓰고 굉장히 의자 떨어뜨리고 계세요.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지금 감기에 또 걸리면 난 죽는다. 머리가 굉장히 차분해진 것 같아요. 머리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도 차분하고 지금 여행이 꽤 힘들었거든요. 열흘이었나요? 열흘이었죠. 네. 그 미국에 갔다 온 건데 되게 제가 깜짝 놀란 게 나이가 드니까 시차 적응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랑 같이 가다 보니까 아기는 시차를 왜 적응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설득하랴, 저희 적응하랴 그거에만 거의 절반 쓴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그냥 깜깜하면 밤이고 밝으면 낮이고 바로 적응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왜 지금 자야 되는지 잠이 안 오는데 이해를 못하고 낮에는 짜증을 엄청 내는 거예요. 졸립다고? 지금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몇 살이죠? 지금 이제 28개월 차입니다. 네. 뭐 순전히 여행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일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그죠? 일이 여행 있어서 간 겸. 거죠. 여행 겸 일이 있어서 간 거고 네. 그냥 제가 뭐 이 얘기만 거의 한 오늘 녹음을 다 써야 될 정도로 꽤나 긴 서사시인 것 같던데요. 대답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회식 자리에서 풀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다 풀려면 다 그럴 수 있을 것 매드맥스 같고. 사가가 아니라 아틀란타 사가가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모든 여행이 네. 항상 즐겁지는 않다는 것을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안군. 네, 좋아 보이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건강하고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 네. 네. 그 여의도 하는 줄 몰랐네요. 왜냐면 어제 여의도를 통해서 집에 걸어갔었는데 일종의 그 바리케이트 같은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몰랐네. 요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오시는데 약간 음. 시간이 걸린 이유가 여의도 이 마라톤 대회 때문에 깜짝 네, 놀랐어. 도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하셔서 네. 별일은 없었어요, 안군은? 네, 뭐 3주 동안 특별한 일 없이 뭐 행사라고 하면 어제 제 동생의 상견례 가 있었습니다. 갔구나. 가족으로 동생이 갔구나. 네. 동생이 몇 살 차이죠? 저랑 3살 차이고 학년으로는 2살. 그러니까 빠른 93이라 빠른 93인데 여성이에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와 그래도 뭐 요즘 시대로 보면은 뭐 그냥 결혼한 거죠. 가봤더니 어떻던가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어가지고 이미 동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냥 가족 간에 그냥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네. 가정이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모양이에요. 뭐 자유분방하다기보다는 요즘 세대에 맞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군도 네. 혹시 이미 진행 중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 있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 없었어요? 거기서 상견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상견례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근데 느낌. 메뉴는 뭐였어요? 메뉴는 그냥 뭐 한정식? 한정식에서의 코스 요리였고 그 막걸리 마시고 저희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길래 제가 자제시키고 어쨌든 거기서는 주인공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열심히 드시길래 안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자, 노시스. 제가 여의도 마라톤 때문에 아침에 좀 길이 많이 막혀서 저희 녹음이 조금 늦었네요. 죄송하고. 저도 안군처럼 제 동생이 저희 동생 벌써 결혼한 지 3년 4년 됐네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상견례 했던 기억이 나서 똑같았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냥 건배 아빠 정신 차려. 그게 아마 어색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막아뜨니까 그리고 막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들 쪽이고 그쪽이 딸 쪽인데 아버지가 막 아유 막 그 젊은 남녀가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 되게 막 기분 좋으시겠죠. 애틋하고 뭐 그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버지의 그 수다력이 거의 폭발하던 예, 참 그러고 보면 결혼이라는 게 참 경사는 경사인가 봐요. 예. 근데 우리 저기 남이의 부치는 또 그 결혼식에서 수다력이 아니라 눈물이 폭발하고. 그때 노시스님이 안 계셨죠? 네, 그때는 제가 혼나기 전이라. 진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면 아빠가 우시는데 처음엔 저도 같이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우시니까 내 결혼식 망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멘붕이 오고 저 정신 차리고 그만해. 어떤 기억이 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동생분.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2주의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 팟빵에 위드무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달아주셨죠? 네, 맞습니다. 홍상수의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이번 회차도 역시 너무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흔히 양보다 질이라고 하지만 전 책영사가 길면 길수록 좋아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영화 팟캐스트이지만요. 제가 지난 댓글에서 네 분 고집 있으시다라고 한 말은 당연히 각자의 뚜렷한 취향과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분 다 배려심이 많고 센스 있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맥스님이 재밌게 보셨다는 스턴트맨을 봤는데 그야말로 스턴트맨의 헌사하는 영화더군요. 초반엔 뭐지 싶다가 뒤로 갈수록 빵빵 웃음이 터졌어요. 용암액에서 봤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안타까웠습니다. 2주에도 책영사 즐겁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오래전에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영화 팟캐스트인데 말씀입니다. 이 구독자가 또 성원에서 힘입어가지고 그 팟빵이 500명을 넘긴 했는데 예, 501명이 됐다가 다시 500명이 됐더라고요. 이 최고의 영화 팟캐스트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얘기하신 게 뭐였죠? 그 메시지 맨 앞쪽에 무슨 영화 얘기하셨? 스턴트맨요? 그거 말고 그 앞부분에. 앞에 얘기하셨던 거는 홍상수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홍상수 재밌게 감독. 들었다. 저희가 선택했던 그 여행자의 필요, 흥행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일단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안 보셨어. 맞아요. 그리고 볼 때도 없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별로. 맞아요. 예. 뭐 안타깝지만 처음으로 다룬 홍상수 우리 최경사의 그 필모그래피에 그냥 홍상수 영화를 하나 추가했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는 만족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책책북북님이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저는 회사에 이슈가 많아서 바삐 지냈어요. 집에 오면 세상 귀찮으니 극장은 가볼 생각도 못했네요. 마침 최경사의 선택도 딱히 제 입맛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방송은 킥킥거리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책은 좀 봤습니다. 출퇴근길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화제작이죠, 이거. 트러스트를 읽었어요. 이동진 픽이라서 골랐는데요. 분명 재밌고 좋은 책은 맞는데 읽어내기가 마냥 쉽진 않았어요. 베스트셀러라고 무작정 덤비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도파민을 찾아 헤매다가 환승연애 3에 손을 댔고 꾸역꾸역 최종화까지 보느라 고생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역량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연애남매로 뻗어가는 손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독료는 낼 수 없으니까요. PD가 바뀌었죠. 연애남매는 뭐예요? 연애남매가 원래 하던 그 환승연애 2까지 이진주 PD가 JTBC로 넘어가서 만든 그 연애 예능이죠. 연애 남매가 뭐야? 약간 이상하다. 연애 남매가 그러니까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남매가 들어가서 그 남매들이 서로 서로의 남자친구, 보는. 서로의 여친을 보는 뭐 이런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오빠의 여친, 네, 그걸 볼 수 동생의 있는 남친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친 여친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 남매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누나
오빠, 동생들이 그 안에서 꽁냥꽁냥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본 뭐 내 여동생이나 내 오빠는 정말 저런 모습인데. 인간이었는데 그쵸, 저 그쵸. 앞에 가더니 저런 인간으로 바뀌네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미래 올케 미래 처남 찾고 막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도 품평도 나고요. 하고. 재밌겠네. 볼게요. 지금 막 리플리를 보고 쓰는 중입니다. 음. 영화 진짜 좋네요. 비로소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아주- 자격을 얻은 것 아주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 나올 때 계속 헉헉 됐네요. 조금만 더 오래 사시지 보고 싶습니다. 좀 길게 쉬시는 중인가 봐요. 누군가 아파서 쉬는 건 아니길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누군가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전문 팟 백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벌써 전 댓글 남긴 지 3달 지났군요. 오랜만에 즐긴 영화 얘기 남기러 왔습니다. 청춘 18 곱하기 2 보고 왔습니다. 그 유명한 대만 청춘물과 일본 로맨스의 좋은 시너지라고 할 만합니다. 역시나 또 몽글몽글한 감성에 취해버렸어요.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데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네요. 영화 속 과거 배경이 2006년쯤의 제 추억도 떠올리며 즐겼습니다. 이제 슬슬 퓨리오사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곧 볼 생각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 저기 인스타그램에 예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히 어머머.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네. 어머 까먹었네요. 어머머 세상에. 네. 그러네 너무 죄송합니다. 나 오늘 그렇습니다. 죄송할 일이 많네. 어쨌든 근데 오늘 잘- 올리면 되죠. 잘 네, 맞춰주셨어요. 네, 네. 정확히 맞춰주셨고. 왜냐면 무슨- 업로드가 시차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청춘 18 곱하기 2는 최근작인데 최근작을 보셨네요. 근데 요즘 그 일본의 그 로맨스물이 상당히 인기예요. 계속 박스오피스 타인에 막 2개씩 들어가 있고 특히 그 남은 인생 10년은 그거 되게 예전 재개봉으로 네. 작년 영화일 거예요 아마. 재개봉만으로도 40만 넘고 막 이러는데 음. 내가 그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가지고 보니까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재밌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젊은 세대 일본 젊은 세대 사랑 이야기고 신파고 막 그런 건데 요즘 일본 왜 그런지 문화가 모르겠어. 다시 또 아래 세대들한테 유행인 것 같아요. 일단 J-팝이 J-팝도 그래요? 네 J-팝의 강세가 조금 센 것 같고 그 일본 문화에 J-팝을 대한 듣는다고? 다시 한번 뭐 그런 게 있는 것 그게 같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 재작년이야 스즈맨이 뭐 네. 슬램덩크니 이때부터 좀 약간 바람이 불기 그쵸.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요아소비 같은 뭐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가수들도 아, 그래요? 유행이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 만화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맞습니다. 하이큐 그다음에 루팡 그다음에 코난 뭐 개봉도 굉장히 많고 일단 인기를 좀 얻으니까 수입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급이 수요를 또 약간 창출해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스포티파이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오. 용큐님이신데요. 늘 잘 듣고 있었는데 스포티파이에서 보니 더 반갑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맥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번 에피소드 때 앓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웃긴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드님도 달아주셨는데요. 어디에요? 스포티파이에? 스포티파이에. 네. 오. 오 댓글 저도 남깁니다. 맥스 MBTI 제발 해보세요. 너무 재밌네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네, 너무 제가 웃긴다. 제대로 하는 데를 한번 생각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이제 내 MBTI가 뭔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수홍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경사 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으로 알게 된 뒤 최경사를 일상의 BGM으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큐어, 작가미상, 페인 앤 글로리 요때 3개 중 하나일 것 같네요. 영화 관련해서 2-3가지 듣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1일 1 최경사를 하며 비교 불가할 정도로 최경사가 가장 즐겨 듣는 채널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몇 년간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사연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를 보면 꼭 소개하거나 얘기를 나누고 싶어지는데 최근 본 영화 중 챌린저스가 바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외에 볼만한 영화가 뭐 없을까 하던 차에 우연히 루카 구아디아노의 신작 영화가 걸려있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워낙 감독의 전작들을 좋아했던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I Am Love와 Call Me By Your Name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 서스페리아, 본제놀, 비거 스플래시 순입니다.
또 하나 조시 오코너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최근 본 키메라도 좋았지만 배우를 처음 알게 된 건 신의 나라라는 영화였는데 천방지축 뿔난 양 같다가도 한순간 갓 태어난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가 머릿속에 깊게 각인된 인상적인 배우였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이분은 약간 시네필 시네필 계열이야. 네. 시네필 다 계열입니다. 보셨네. 예. 기대감에 본 영화는 맥스님의 리플리 편과 같이 이게 영화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내주는 영화였습니다. 마치 제가 영화 속이나 테니스 관중석 혹은 배우들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배우들이 보여주는 아슬아슬한 연기, 관계, 그리고 사운드 등 그냥 모든 요소가 취향에 맞는 영화였습니다. 보고 나온 뒤도 음악을 찾아 들으면서 한동안 영화에 푹 빠져 있게 된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아마 이전에 맥스님과 라미님 둘 중에 한 분께서 짧게 챌린저스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2주의 책양 생활에서 이제 했었는데 네. 라미도 혹시 봤나요, 제가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이게 그래도 순위가 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10위권에서 유지가 계속 되고 있어서 개봉관들이 좀 있는 네, 모양이에요.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뭐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되게 독특하다는,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꼭 바라지 않으셨나요? 꼭 보라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독특하다.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본 적이 없고 특히 카메라 워킹이 되게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조시 오코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뭐 어디 이탈리아판 파묘라고 한 그 영화 네. 거기서도 이 조시 오코너가 주연이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여기도 나와서 좀 그랬고, 그러니까 얘기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젠데이아를 놓고 두 남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의 뭐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두 남자는 두 남자대로 또 우정의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영화였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 비슷한 영화를 봤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한번 보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머릿속에서 영화가 떠나질 않아서 어제 한 번 더 관람하고 영화가 내려가기 전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관람할 예정입니다. 책영사 멤버님들에게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영사 멤버 여러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2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구님의 영화 취향과 시선들, 저도 경계선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안구님 영화 취향과 제일 맞닿아서인지 관련된 토크가 나올 때면 속으로 계속 편들게 되네요. 그리고 노시스님의 솔직한 감정, 들려주시는 솔직한 생각과 감정들에 항상 공감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라미님의 인사이트, 영화에 대해 제가 보고 싶고 닿고 싶은 곳을 제일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맥스님에 대한 신뢰 하고 물음표를 넘겨주셨죠. 네. 제게 필요한 영화 얘기들이 부족해서 종종 많은 영화 팟캐스트들을 하나씩 들어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중 왜 책영사를 계속 듣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멤버분들 간 케미나 이야기들도 당연히 큰 부분이지만 맥스님의 말씀들도 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오프닝 멘트나 쌓여온 생각들을 들을 때 종종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네. 그 알리 아빠 씨가 이번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의 영화를 하나 올려놨어요. 지금 기사화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를 다룬 거기 때문에 어프렌티스라고. 어프렌티스 그게 옛날 알리 아빠 씨 거였군요. 트럼프가 만들었던 예능 프로 맞아요. 시리즈. 예. 그것이 지금 그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상영이 되고 있고 뭐 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번까지 보니까 약간 여기 알리 아빠 씨가 관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경계선도 그런 영화고 그 다음에 했던 제가 봤던 거미 이란의 여자 성스러운 거미. 네. 그것도 약간 그 소재 자체로 문제가 이야기 자체로 문제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 저도 뭐 영화 자체는 경계선이 제일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도 아주 독특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어프렌티스를 보신 거예요? 못 봤죠. 아직 국내 개봉 안 개봉 안 거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저희 책영사는 구독자 500명의 팟빵, 그리고 구독자 1,120 몇 명이죠. 뭐 그 정도 오디오 클립. 네. 그리고 지금 댓글을 두 분이 주신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구글 팟캐스트를 종종 듣거든요. 근데 이제 공지가 떴어요. 얼마 전부터. 구글이 팟캐스트를 이제 없앤다고. 그래서 빨리 옮겨라. 딴 데로.
그래도 스포티파이를 검색해 보니까 또 구글에 있는 것들이 또 대부분 또 스포티파이 요즘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한번 불러주시죠. 네, 저희 메일 주소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최경사란 이름으로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또 계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떼꾸알 많이 부탁드립니다. 메일도 환영합니다. 자, 2주의 후원 한번 오랜만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후원은 어떻게 됐어요? 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녹음을 안 한 만큼 네.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후원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위드무비님께서 5천 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비드부부님. 그리고 수홍님께서 5,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홍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책북북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구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후원해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 최경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주의 최경생활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장시간 비행을 한 남이가 굉장히 많은 뭔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가는 비행기는 제가 아기 옆자리여가지고 실패했고 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혼자 따로 앉아가지고 영화를 좀 봤습니다. 일단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공항 와, 그 비행기예요? 대박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갈 세상에나. 때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영화였고 이 이 주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다뤘으면 좋겠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이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유태인이거든요. 음.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음. 영화 제작사가 굉장히 유명한 시오니스트인데 자기가 지금 만든 이 영화는 사실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맞다. 그 공격을 이야기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하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제가 알리 아빠시 다음으로 밀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다. 얼굴이 이렇게 이러지니까.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해외 개봉이 된 상태니까 한국 그래서 네,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1, 2주 있다. 6월에 6월에 나온다고 저도 네. 봤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화질이나 그쵸. 이제 보는 건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궁금한 게 한글 자막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 네. 영화가 오늘 다룰 저희가 그 퓨리어스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퓨리어스는 매드맥스 때부터 액션 영화고 그다음에 이 조지 밀러 감독은 무성 영화 시절에 이미 영화 언어는 다 정립됐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꽂혀 있어서 그런지 대사가 제가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대사는 있어 이 영화는. 네. 근데 대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 대사가 별 내용이 있는 영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대사를 안 보고도 그렇다고 근데 이 영화가 액션 영화는 또 아니거든요. 그냥 잔잔한데 그래서 난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대사가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는 영화. 라는 생각도 좀 얼핏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트 라이브즈. 또 또 드디어 어땠어요? 어때? 티빙에 올라왔던데. 네, 저 이거 비행기에서 봤고 근데 사실 이거 보기 전에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봐가지고 이게 조금 임팩트가 약했어요. 네, 조금 약했고 되게 잔잔하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여기 나온 그 남자 배우 유태호 씨 말고 외국인 배우 있잖아요.
아썬가 뭐 하여튼. 네, 그분이 퍼스트카우 주연이셨더라고요. 맞아. 네, 제가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혹시 하고 찾아보니까 맞아서 되게 반가운. 존 마가로인가 뭐. 네. 그 되게 천천히 빵 만드시던.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좀 시간 때우기용으로 싱글인 서울을 봤는데 정말 시간 때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을 한 번 더 봤어요. 다른 영화를 뭘 볼까 하다가 아니, 비행 시간이 한 24시간 되나요? 비행 시간이 15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기생충까지 쭉 몰아서 봤는데 이게 비행기가 되게 어둡고 조금 다 불 꺼진 상태에서 기생충 보니까 또 기분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최고였다. 기대됐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혹시 책은 안 봤어요? 책을 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노시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좀 반성했습니다. 지금 그 아까 그 댓글과 메일의 내용을 보면서 영화 팟캐스트를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안 보고 있구나. 근데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넷플에 올라왔던데 The Hours라는 영화가 올라왔어요. 디어 호스? The Hours. The Hours.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보면은 그 처음에 봤던 그 감정이 좀 이렇게 퇴색될까 봐 일부러 안 보면서 약간 의지를 가지고 다시 안 봤던 영화인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그 20년 전에 봤을 때만큼 충격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영화구나. 이게 니콜 키드맨 나오는 영화였던가요? 네, 줄리안 무어도 나오고 또 우리 메릴 또 스트립도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최고의 여배우 3명이 쟁쟁한 영화.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고 감독은 스티븐 달드리 감독인데 우리 잘 아는 빌리 엘리어트 만들었던 이게 20년 전이네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세련됐고 그 엊그저께 리플리 다시 봤을 때 느꼈던 감정 같았어요. 이거 진짜 명작이구나.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한동안 이 영화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안 봤지만 이 영화 OST는 제가 가끔 이렇게 약간 집중해야 될 때 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OST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음악도 정말 좋고 이게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을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해석하는 새 여성의 삶으로 해석하는 영화인데 우울증과 예민함에 대해서 참 예술가의 눈으로 이렇게 조명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추천드리고 안 보신 분도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라? The Hours. The Hours. 네, The Hours. 네, 그 안군이요. 저 영화 2편 봤습니다. 근데 다 예전에 봤던 걸 다시 봤어요. 일단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터지는 걸 보고 싶었어가지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다시 봤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매드맥스 퓨리 로드를 다시 봤습니다. 좀 이따 뭐 이 평가에서도 나오겠지만 다른 영화예요. 다른 영화다. 네. 근데 뭐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수의 의견은 퓨리로드만 못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감은 하지만 그 정도로 후려칠 정도의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번 영화가. 그럼 이따가 자세히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자, 저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 봤고요. 그 나오고 있는데 그 보통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봤냐고. 시사 그 끝나고. 마케팅사에서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반쯤은 예상했던 정도로 그렇게 나왔고 반은 또 예상 좀 밖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바로 물어보면 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쵸. 엄청 고민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뭐 좋았다고 제3자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관계자가 물어보니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는 게 기분이 불편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면 아니고 영화 자체가 영화가 그냥 내 생각하기엔 그 포스터 있잖아. 안군이 좋아한다는 그 네, 포스터. 그게 검은색에. 원래 포스터도 그건가? 원래 오리지널 포스터도? 네. 근데 그 포스터의 느낌은 되게 좋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정도의 느낌을 받지는 또 못했어요. 저런 느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감명 깊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뭔가 이런 느낌이냐면 뭔가가 이렇게 반전이던 뭔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쭉 똑같은 가니까. 톤이다라는 그게 조금 저는 좀
아쉬웠다고 하나 할까? 예. 그랬습니다. 예. 조로 오브 인터스트는 그렇고 설계자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것. 어떠셨어요? 설계자를 이제 목요일 날 시사를 알고 보니 리메이크작이더라고요. 일본 네. 거의 홍콩 거의 리메이크인가 뭐 그래요. 근데 내가 이 감독이 이호석 감독의 전작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범죄의 여왕이라고 옛날에 그 광화문 시네마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김지영 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박지영이야, 김지영이야. 박지영.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재밌게 봤어요. 기대를 했는데 제가 그 범죄의 여왕이라는 영화 그 8년 전 영화인데 그거 볼 때는 이거 독립 영화인데 마치 상업 영화 같이 만들었네 이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거 상업 영화, 이 뉴가 배고픈 상업 영화인데 독립 영화처럼 만들었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게 대충 가름될 것 같아요. 설계자. 그리고 스텔라라는 영화.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직접적은 아니지. 어쨌든 그때 얘기 스텔라라는 이제 독일 여자가 나치에 이제 협력하게 되면서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영화는 뭐 평은 약간 엇갈리긴 한데 지루하진 않아요. 워낙에 내러티브가 세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번에 우리 청취자 분 중에서도 그 폴라베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폴라베어가 나온 영화를 다 보신 분이 있었어요. 이 영화가 폴라베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라베어의 거의 뭐 폴라베어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주인공이 돼서 완벽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다채로운 감정의 극에서 극까지를 다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펼치는 영화입니다. 저도 뭐 이 배우가 최근에 했던 폴라베어 나오는 그 독일의 어파이어에서 알게 됐는데 하여튼 뭐 폴라베어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창가이 토토라는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2,500만 부가 팔린 굉장히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근데 토토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는데 아주 잔잔한면서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노시스처럼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그런 분들은 와 이렇게 웃기네 갑자기. 그 초등학교 때 나온 운동회 노래 이런 게 이거 일본 그냥 그거네. 국민학교 아닌가요?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어머 저 초등학교 나왔어요. 진짜 저항하고 싶다. 저희가 일본의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 제도나 이런데 군대 뭐 이런데 많이 들어와 있다고 뭐 군 경찰 뭐 다 알고는 있지만 나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이게 그 2차 대전 당시 얘기거든요. 와 정말 너무나 우리가 동요로 알고 있던 것도 너무나 다 일본 노래구나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 자체는 뭐 어쨌든 동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를 다룬 거의 최초의 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화 생일이 있지 않았어요? 생일도 있고 그 너와 나 그 조연철 감독의 너와 나도 있는데 그건 약간 생일은 못 봐서 모르겠고 너와 나는 약간 은유적으로 다뤘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극영화고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그 세월호 선체 내부를 최초로 촬영을 해서 거기가 로케 장소가 중에 하나가 돼요. 큰 기대는 없이 봤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이게 되게. 감독이 아마 신경수 맞아요. 이게 SBS PD 뭐 했더라 최근에 목화선 피는 날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애플 TV에서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라고 옛날에 유명한 그 밴드죠. 벨벳 언더그라운드 앤 니코라는 밴드를 했던 이게 근데 감독이 토드 헤인스거든요.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예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 이거. 괜찮습니다. 영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페일 블루 아이즈 볼만한 것. 그렇죠. 페일 블루 아이즈도 잠깐 나옵니다. 페일 블루 아이즈 저도 그 노래 때문에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알게 됐고 페일 블루 아이즈는 어느 영화에 나오죠? 뭐죠? 그냥 정답 말해주세요. 힌트를 줄까요? 피카디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피카디리 네 글자 영화 아니에요? 두 글자 영화인데? 두 글자요? 모르겠네요. 피카디리 영화 관련이 있고 전도연과 관련이 있고. 접속. 맞다. 접속에 나오는. 맞다. 그래서 유명해졌지. 네. 애플 TV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애플 TV에 있습니다. 네. 요거와 뭐 몇 개를 보려고 제가 애플 TV를 잠깐 했다가 다시 끊었죠. TMI. 자, 그러면 여기서 2주의 책영생활 마무리하고 저희 메인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205회 책영사의 선택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조지 밀러 감독이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써내려가고 있는 컬트 액션 무비의 정수라고나 할까요? 예, 매드맥스 프랜차이즈의 5번째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입니다. 이 시리즈는 1979년에 멜 깁슨 주연으로 40만 호주 달러를 들여서 이 당시만 해도 조지 밀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어. 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원래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1편 찍을 때 다쳤을 때 본인이 다 치료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그 현장에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 겸 의사, 현장 의사. 제작비 많이 아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퓨리오사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인체를 굉장히 그러니까. 묘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좀 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0만 호주 달러를 들였는데 이게 1000만 달러 넘게 벌어들이면서 전설의 시작을 알렸고요. 1981년에 로드 워리어 그리고 1985년에 그 당시에 이제 또 노시스는 뭐 알겠지만은 나 제발 나 태어나지도 않았어.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티나 터너. 나 알아. 폭탄머리. 네, 티나 터너가 뭐 I'm a private dancer 뭐 이런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 있죠. 출연하는 그 매드맥스 썬더돔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트릴로지를 완성했습니다. 이 매드맥스가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바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힌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언급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던 매드맥스 시리즈가 2015년에 갑자기 톰 하디가 맥스 로켓탄스키 역을 물려받아가지고 더 강력해진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매드맥스 시리즈는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 게 앞에 오리지널 3부작, 뭐 매드맥스의 오리지널 3부작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앞에 3부작에 뭐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아주 그냥 그렇게 막 이야기가 딱딱딱딱 내러티브가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타 프랜차이즈 영화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뭐 프랜차이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번에 개봉한 퓨리오사만큼은 전편인 그 분노의 도로의 프리퀄로서 거의 완벽하게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퓨리오사는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는 사실은 조지 밀러 영화인가요? 맞습니다. 3000년의 기다림도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때는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고는 있었나 몰라. 책영사는 아니었죠. 그때 목동 살롱이었는데 이 영화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매드맥스 시리즈 그리고 조지 밀러 감독, 뭐 맥스 로켓탄스키를 연기한 멜 깁슨 그리고 톰 하디. 멜 깁슨은 이 영화로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리서 레펀이나 뭐 이렇게 찍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퓨리오사를 연기한 샤를리즈 테론이나 안냐 테일러 조이 그리고 뭐 분노의 도로와 퓨리오사에 나오는 어떤 그런 기이한 그 컬트적인 캐릭터들 등등 어느 앵글에서 보더라도 이야기거리하고 배경서사가 풍성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군이 어떻게 비하인드를 준비해 왔는지 또 부담 준다. 몹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를 지금 오늘 비하인드가 나올까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안군. 저는 매드맥스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던 시리즈 3편의 어떤 지점들이 다뤄졌고 그리고 2015년에 나온 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또? 그겁니다. 근데 그게 양이 좀 돼가지고 네. 일단 조지 밀러 감독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1945년생이시더라고요. 올해 나이가 79입니다. 고령의 나이지만 여전히 어쨌든 현업에서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감독이시라는 점이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다뤘던 마티옹 같은 경우에는 1942년생이시니까 훨씬 더 나이가 있으시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 시리즈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비주얼을 완성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핵전쟁 이후에 그 사막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거기에 폭주족들이 다니고 뭐 어떤 이 절대자가 물이랑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요런 세계관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이후에 나오는 뭐 만화로 보면은 뭐 북두의 권이라던가 혹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최근에 드라마로 제작돼가지고 뭐 인기몰이까지는 안 했지만 이슈가 됐었던 폴아웃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요것도 사실 게임이 원작인데 요 게임도 조지 밀러의 이 매드맥스 시리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매드맥스 시리즈 아까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편이 1979년에 개봉했거든요. 근데 1979년이 언제죠? 무슨 일이 있었던 때죠? 79년? 서울의 네. 봄이잖아. 아 그거? 아,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호주에서 서울의 봄이 생겼다고 막 그럴 순 없으니까. 성시경 태어났어. 이효리도 태어났어. 요때가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아냐? 몰라. 당연히 호주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매드맥스 1편은 이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그 세계가 되게 불안에 빠졌을 때의 기준으로 근미래인 1985년을 다뤘습니다. 막 원유를 탈취하는 바이커 갱단이 막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호주의 경찰이 이 갱단을 전문적으로 진압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 갱단을 진압하는 이런 내용이 매드맥스 1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만들어진 경찰 조직에 속하는 사람이 맥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 매드맥스판을 보신 분이라면 맥스가 첫 나레이션으로 자기가 경찰이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정보죠. 네. 그리고 이제 2편인 로드 워리어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981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1편보다 2편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비주얼이 완성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도 이 매드맥스 2편인 로드 워리어의 오마주가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 공급이 계속 힘들어지자 사회와 국가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1980년대, 90년대의 미래를 배경으로 영화는 진행되고 모래만 남고 물이 부족해진 세상 그리고 물과 기름을 독차지한 절대자가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개봉한 썬더돔에서는 그 사이에 국가들 사이에 핵전쟁이 발발을 해요. 이제 자원이 너무 없어지니까 이 국가 단위에서 이제 자원을 뺏고 뺏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핵전쟁이 발발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지구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3편 영화는 핵전쟁 이후인 2000년대 초중반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죠. 원래 조지 밀러는 바로 4편을 제작할 마음이 있었는데 후속편 제작이 계속 밀리면서 이게 조금 꼬이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멜 깁슨을 계속 이어서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으니까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톰 하디를 캐스팅을 하면서 멜 깁슨으로 했다면 세계관 변화가 필요 없었겠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배우도 변경됐기 때문에 세계관을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 조지 밀러 감독이 꼬마 돼지 데이브 뭐 해피 중간중간에 그런 뭐 것도 이런 걸 만들었죠. 만들었죠. 3,000년의 기다림. 그거야 뭐 분노이도로 이후에 만들긴 했지만. 네. 그런데 요 세계관을 재정립할 때 코믹북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코믹스를 먼저 내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퓨리로드의 세계관을 정립을 해가는데 원래 매드맥스 1, 2편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핵전쟁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코믹북을 통해 약간 마일드한 리부트를 해서 핵전쟁이 1편과 2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뭐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편의 비주얼이 워낙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전형이 되다 보니까 2편 이전의 핵전쟁을 만들어 버려서 2편부터는 이제 핵전쟁 이후의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것 아닐까라고 뭐 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매드맥스 퓨리로드가 개봉을 하는데 스토리는 3편에서 이어지지만 시간대는 변경되어서 진행이 됐고요. 뭐 워낙 스토리가 3편에서 이어지는 게 어떤 부분이죠? 핵전쟁 이후의 상황에서 상황. 이제 뭐 거기에 3편에서 뭐 임모탄이거나 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임모탄 조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1편에 그쵸. 그 빌런이었던 배우를 사용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모탄 조나 다른 세계관은 이 코믹스를 통해서 설명되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매드맥스 퓨리로드가 쏟아지는 비주얼의 향연이 대단했기 때문에 평가가 엄청나게 여지껏 찬사를 받고 있죠. 뭐 수십 대의 차량과 엄청난 캐릭터가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이 스토리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퓨리로드의 시점 전환 횟수가 2,700회래요. 그러니까 장면당 평균 2.7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기법이 캐릭터를 항상 가운데 뒀다. 센터에 두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주인공들이 계속 가운데 있어. 뭔가 핵심적으로 액션이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시선이 분산이 안 돼. 안 줘도 되고. 그리고 이 영화의 편집자가 바로 조지 밀러 감독의 부인입니다. 맞습니다. 아. 마가렛 식설이라는 아내분이신데 이번 영화에서도 편집에 참여했더라고요. 돈 많이 벌었겠다며. 의사도 아끼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퓨리오사와 퓨리로드에서 소개되는 세계관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 설정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등장하는 시타델은 핵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한 후에도 깨끗한 물을 가진 바위 요새입니다. 이 코믹스 설정상으로는 그 돌 지하에 있는 물의 양이 거의 아마존급이에요. 사실 물을 계속 써도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안 주는 사람들한테? 거죠. 야, 네. 진짜 씨. 근데 원래 사실 시타델은 이모탄조가 지배하던 곳은 아니에요. 다른 갱단의 소유였는데 이모탄조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세력을 불린 거죠. 이모탄조가 시타델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준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있는데 칼라시니코프 소령이랑 뚱보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칼라시니코프 소령은 전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모자와 옷에 총알이 가득한 탄띠를 두른 그 사람이 이 그 나중에 시타델을 그 총 맞아가지고 눈 머는 그 선수죠. 맞습니다. 거기가 그 퓨리로드에서 무기농장 사장 아니에요? 아닌가?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뚱보는 어. 뭐 아마도 지금 떠올리다시피 아. 코에 코가 금속 써봤잖아요. 보형물 가스타운 있고 사장. 네 그리고 양쪽 가슴에 사슬 피어싱이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요 셋이 이 스타델을 점령을 하면서 이모탄조가 나를 도와준 두 사람에게 하나씩 이- 떼어준 거구나. 하나씩 떼준 거죠.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납 광산과 폐쇄된 정유 공장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납 광산은 칼라시니코프 소령을 책임자로 보내고 무기 농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정유 공장은 가스타운으로 명명한 뒤 뚱보를 책임자로 보내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퓨리오사에서는 요 가스타운에 뚱보가 책임자로 가기 전에 상황이 그려지죠. 그 예술가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모탄조의 사실 목표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자식을 낳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집착할까?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핵전쟁 이후잖아요. 그 아들 바보잖아 리투스게.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호흡기가 망가진 상태라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호흡기를 달고 있죠. 그리고 방사능의 영향으로 기형적인 모습의 자식들밖에 안 나와요. 그 이번에도 그랬고 애가 하나 잘못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뭐 뭐 퓨리로드에서는 첫째는 굉장히 작은 아이로 태어났고 둘째는 미련하지만 몸집이 센 리투스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뭐 기형적인 자식을 얻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모타는 어떻게든 건강한 여성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 목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생체 기술자는 그래서 요번 영화에서 맞아. 또다시 등장을 해서 이모탄조의 선택을 받게 되죠. 뭐 어쨌든 요번에 저희가 다룰 퓨리오사에서는 퓨리로드 때보다 과거 시간대를 다루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설정의 과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지 않았던 새롭게 등장하는 황무지의 군벌인 디멘투스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찾아보니까 햄스워스가 퓨리로드 때 맥스 오디션을 봤었대요. 근데 떨어진 바가 있다고 하네요. 잘 떨어졌네. 좀 약하죠. 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찬데요? 네. 너무 열심히 어떻게- 준비하지 어. 않았나요? B뿔 A? 뭐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재수강은 아닌 걸로. 자, 그럼 디멘투스 얘기는 우리 라미의 신업을 통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투스가 이번에 최대의 빌런이고, 맞습니다. 예, 최대의 빌런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화는 일단 퓨리오사의 시점으로 총 5개의 장에 걸쳐서 흘러가고 또 각 장은 그에 맞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번 주에 이걸로 칼럼을 쓰는데 이게 내가 한 67개라고 그냥 써놨거든. 나 기억에 몇 개였는지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가지고 5개군요. 네, 1장이 도달불능점, 2장이 황무지가 가르쳐준 것들, 3장이 탈주, 그리고 4장이 집으로, 5장이 복수 그 너머입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닥쳤다는 급박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문명이 붕괴되고 45년이 지나고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풍요로운 지역, 녹색의 땅에서 자란 퓨리오사는 디멘투스라는 폭군이 이끄는 바이커 군단의 납치가 되고 맙니다.
퓨리오사의 어머니는 퓨리오사를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다하지만 디멘투스는 퓨리오사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퓨리오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퓨리오사는 복수를 위해서 이를 갈며 디멘투스 군단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멘투스 군단이 길 잃은 워보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풍부한 시타델이 존재함을 알게 되죠. 디멘투스는 무작정 쳐들어가서 임모탄이 지배하는 시타델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강력한 제국이 된 시타델이 한 번에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디멘투스는 임모탄이 관리하는 무기농장과 가스타운 중 가스타운을 빼앗아서 자신의 세력을 넓힐 계획을 세워요. 이 과정에서 디멘투스는 퓨리오사를 임모탄에게 넘겨버리고 퓨리오사는 임모탄의 수많은 아내 중 한 명이 될 뻔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해서 머리를 밀고 화물지기로 숨어 지냅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퓨리오사는 무기와 가스 등의 배송을 책임지는 잭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 근위대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타델을 탈출해서 녹색의 땅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죠. 퓨리오사가 자신을 응원해준 잭과 함께 시타델을 벗어나려던 그날 디멘투스 군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고 자신의 유일한 동료이자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잭과 자신의 왼쪽 팔마저 디멘투스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분노로 가득 찬 퓨리오사는 임모탄에게 돌아가 디멘투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왼쪽 팔에 의수를 만들어 장착하며 마지막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벌어진 황무지 전쟁. 전쟁 끝에 패배한 디멘투스는 몇 안 남은 부하들과 도망을 치게 되고 퓨리오사는 그를 진짜 마지막으로 처리하기 위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여기서부터는 완전한 영화 결말이라서 스포를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끊어주시면 됩니다. 퓨리오사는 디멘투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를 되돌려 달라고 소리치지만 디멘투스는 오히려 뻔뻔하게 너도 이미 나처럼 증오만 남은 인간이고 앞으로 희망도 없을 거라며 조롱합니다. 그런 디멘투스에게 오랜 시간 고통을 주기 위해 방법을 고안해낸 퓨리오사. 그를 산채로 매장한 뒤 그 자리에 자신이 엄마에게 받았던 열매의 씨앗을 심고 나무의 양분으로 써버린 건데요. 스크린에는 거기서 열린 첫 열매를 임모탄의 아내들과 나눠 먹는 모습이 비춰지고 이 장면이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장면들로 이어지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은 뭐 분노의 도로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분노의 도로는 사흘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이 영화는 15년 동안 그러니까 어린 퓨리오사부터 나오죠. 15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라서 사실은 뭐 내러티브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 자, 다들 분노의 도로는 개봉할 당시에 다들 봤나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영화관에서 왔죠. 제가 너무 저 극장에서 9번 본 영화예요. 9번을 봤다고? 와. 와, 나보다 더 봤네. 저 이야기를 한 적 있지 않나요? 맥스한테는? 일단 그리고 맥스가 그 맥스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맞아. 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맥스. 네. 저는 한 4번? 크롬 버전까지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흑백 버전으로 한번 개봉한 것까지 합쳐서 9번.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당시에 정말 이게 이런 영화가 있을 수 있구나. 정말 아니 액션 씬이라는 것도 당시에도 아마 이게 CG가 안 쓰였다는 부분이 뭐 되게 아주 안 쓰진 않았겠습니다만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막 태양의 서커스단과 함께 했다고. CG가 없이도 저런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데 놀랐고 이런 사람 할배가 이런 걸 만들어내나 막 이것도 사실 놀라웠고 아니 그때 만들었던 그 조지 밀러가 이 조지 밀러가 동일인이냐 꼬마 돼지 베이브의 조지 밀러가 맞냐며 그랬고 여튼 그런 영화였습니다. 안군도 그때 당시에 봤습니다. 네. 몇 번 봤어요? 몇 저는 번 봤어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영화관에서는 한 번 봤고 이후에 어제 본 것까지 합치면 3번 그 정도 봤습니다. 남이는 저도 영화관에서 2번, 그다음에 아마 그냥 TV에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떤 점이 이렇게 여러 번 보게 만들죠? 우리가 사실은 저는 지금은 영화를 다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영화를 2번 이상 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정말. 근데 이 영화만큼은 그렇게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맥스 이렇게 빨간 내복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오늘도 할 거예요. 빨간 내복이 되게 좋았다고. 기타리스트. 오늘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총평 이번 거는 어땠는지. 노시스 이번 거는 어땠어요? 저희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봤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답을 해보면 왜 이 영화를 그렇게까지 여러 번 볼 정도로 우리가 열광했는가? 제 경우에는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2015년이면 제가 이제 20대였던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냥 뭔가 약간 인생의 사건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도 70대였나요? 조지 밀러 70대 초반. 조지 밀러 옹이 그 나이에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또 저 하나 에피소드이고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의 비주얼이고 뭐야 모든 게 그냥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딱 등장 매드맥스가 이제 딱 등장해가지고 앞만 보고 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씨부린 다음에 그 도마뱀이 갑자기 그쵸. 클로즈업으로 딱 나오는데 네. 저게 지나가죠. 지나갈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발로 밟은 다음에 먹어버려. 먹는 데서 이제 이 영화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컷이 막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하여튼 본 적 없고 보는 그 순간에도 예상이 안 된다. 그것이 주는 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음악도 저는 굉장히 최고였죠. 강렬했어요. 기타의 최고. 그 음악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또 빨간 내복이 주는 쇼킹한 비주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한창 사건팀 기자였는데 그거 보기 전날에 제가 약간 실제로 현장에서 피를 좀 보는 취재를 했었는데 보고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약간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랑 현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화가 주는 그 비주얼 쇼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여러 번 다시 봐도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하신 2점 몇 초에 한 번씩 그 컷이 바뀌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어떤 현상 쇼킹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70대 노인이 이런 영화를 자기 그 필모의 끄트머리에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내 인생 계획에까지 영향을 준 맞아.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프리오사가 총평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영화인데 퓨리오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작이 주는 그 특별한 비범함을 기준으로 이번 영화를 보면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영화는 애초에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작의 그 전작의 프리퀄로서 완결성에 충실한 영화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건 액션씬이 오히려 저는 전작은 비주얼적인 쇼크가 컸다면 이번 영화는 액션 시퀀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밀도도 높고 일단 오락 영화로서 이거 이상 재미를 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는. 네. 안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까 멘트의 약간의 뉘앙스는 약간 지금 일단 어땠어요? 이 영화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퓨리오사의 성장 서사가 담겨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성장 서사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다. 그러니까 다크나이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배트맨 비긴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퓨리로드를 가기 앞서서 퓨리오사라는 배트맨 비긴즈급의 영화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퓨리로드에서는 비주얼과 사운드를 다 충족시켜줬단 말이죠. 특히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멜로디를 낼 수는 없지만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멜로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주얼은 못 미치는 것 같았어요. 사운드도 멜로디는 남는 게 없었고 멜로디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사운드는 훨씬 더 좋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번 영화가 더 좋았다? 네. 그런 취지예요. 음향이 더 좋았다는 거. 네. 멜로디는 남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번 퓨리로드는 비주얼의 영화라면 이번 영화는 사운드의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인지 낮이구나. 어제 급작스럽게 영화를 본 네네네. 예, 라비는 어떻게 봐?
저는 총평. 일단 이 전편에 대해서 노세스님이 말씀하신 본 적 없는 영화라는 게 진짜 제일 강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영화를 본 적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 퓨리로드가 그 정도로 셌었는데 저한테는 사실 이 영화는 좀 약하게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근데 이제 양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사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게 이 영화를 봄으로써 그쵸. 퓨리오사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사실 너무 완벽하게 이해가 됐고 감독이 의도한 바도 너무 알 수 있었지만 제가 막 아쉬운 점 몇 개 써놓은 게 전작만큼 날 것이 덜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샬리즈 테론이 너무 강렬했고 그렇죠. 이제 예전에 니콜라스 홀트 같은 워보이의 그러네, 이런 그러네. 조연이 좀 생각나는 조연이 그렇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사운드는 많이 약해졌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 네, 총평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그 분노의 도로가 나왔을 무렵에 이미 대본이 나왔던 상황이었죠. 네. 퓨리오사의 대본은 나와 있었고,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거를 못 찍고 분노의 도로를 먼저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웨이스트랜드가 나온다고 하다가 또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원래 이제 후속판 5편 네. 얘기가 나오다가 프리퀄이 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것저것 다 빼고 뭐 내러티브가 뭐 전사 프리퀄이니까 뭐 이걸 해줘야 돼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제외하고 본다면 저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일테면 식당에 가가지고 가끔가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식당에 뭔가 서비스 시스템이 꼬여가지고 앞에 스키다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메인 디스가 나와야 에피타이저 먹고 이렇게 먹는데 어떤 때 메인 요리가 퍽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다. 그러니까 메인 요리를 먼저 먹었는데 쯔기다시가 뒤에 나오니까 이게 맛이 전혀 없는 음. 거야. 왜냐면 배는 불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도 좀 많이 아쉽다. 기대했던 것에 충족하는 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 사운드도 그렇고 사운드를 제가 다시 또 전에 거 퓨리로드를 들었는데 혹시 그 안군 얘기대로 전에 거는 그 멜로디가 리듬이 있어. 네. 딱 그 변주가 되지만 그 언젠가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그거의 변주가 되지만 이거 근데 여기서는 사실 사운드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그런 신스털러들을 아주 그건 분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짧게 등장하더라도 임팩트가 확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짧게 등장도 등장이지만 그냥 임팩트가 없이 계속 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편은 액션이 이건 봉준호 감독도 한 얘기인데 이 퓨리로드는 매드맥스가 액션이 이야기를 끌고 간다. 그냥 액션 자체가 이야기를 계속 생산해 나는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이야기가 계속 액션을 그냥 소환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야기 때문에 액션이 소환당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영화였어요. 사실 제가 이 매드맥스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이 액션 씬이 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아주 되게 컬트적인 요소. 예를 들면 초반부터 피주머니. 네. 이것도 얼마나 사실 컬트적이야.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사실은 피주머니 꼽아가지고 그걸 앞에 자동차에 매달고 뭐 이렇게 간다든지 말도 피주머니가 뭐냐. 피주머니가. 차 비주얼도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또 그 뭐 또 얘기하지만 그 빨간 내복이 그 일종의 군악대잖아요. 그쵸. 걔가 자다가도 갑자기 뻘떡이 나와서 미친 듯이 막 쳐대고 심지어 거기서 화염 방사기가 돼서 뿜어내고 사실 알고 보니까 코믹스에서 보니까 걔 그 두프 워리어 그 빨간 내복 기타리스트의 머리가 할머니의 얼굴 가죽이라며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뭐 그런 요소. 네. 그 다음에 그 가스타운 사장 걔 이름이 뭐야? 걔가 식인종이라고 맞습니다. 식인종. 별칭은 식인종. 걔가 코도 이거 뭐 약간 보철 같은 걸로 했지만 그 아까 안군이 얘기한 것처럼 이 검은 양복을 입고 양쪽 가슴을 뻥 뚫어가지고 그쵸. 피어싱을 유두에다 피어싱을 한 다음에 그걸 걔가 그리고 계속 결정적으로 만져. 네. 뭔가 그 자극이 뭐 있어야 되고 자기의 뭔가를 해야 될 땐 그걸 또 막 만지작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눈에 띄어. 저 미친놈이네 저거 변태고. 근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또 한편으로는 열광하게 하는 요소였는데 이번에 영화에 가스타운 사장도 나오고 발이 조금 작죠. 근데 후편인 오히려 분노의 도로에서는 발이 더 엄청 커졌잖아요. 부어가지고 커져 이번 것은 좀 작은데
그다음에 빨간 네버 가스타운 사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퓨리오사의 전사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의 전사가 더 궁금할 수 있는. 분량이 길지 않더라도 아주 짧게라도 지금 들어갔으면 음. 와 정말 저게 왜 저렇게 쩌는 음. 것들이 나왔나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싸그리 다 빠져버리고 긴박감이 없고 그다음에 걔 그 빨간 코도 그렇고 그 뭐 그 이 분리수로 그 무기농장 네. 사장도 그렇고 걔들 얘기가 뭐 거의 없잖아. 없죠. 되게 네. 평면적인 캐릭터로만 나와서 그건 또 이제 오히려 이제 내러티브를 기대했던 부분은 빠지고 퓨리오사 내러티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뻔하고 뭐 이래서 이럴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그런 점이 아쉬웠고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분노의 도로에 나오는 그런 설정들은 처음 봤을 땐 되게 이상하고 이게 왜 이런지라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것이 설명 안 돼도 좋았던 영화 같아요. 맞아요. 굳이 설명을 뭐하러 해 그냥 그건 그냥 관객이 머리로 그냥 채우면 어차피 포스트 아포칼립스고 그랬으면 됐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구질구질하게 다 설명을 하니까 그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워낙에 또 그 앞에 기대감이 맥스였고 그것이 이제 쭉 쪼그라드는 부정적으로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본다면 정말 이 정도의 액션 영화를 지금 만들어내는 감독도 없다. 이런 그쵸. 영화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쉬운 점 저도 하나 더 얘기하면 예. 클라이막스가 검열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음. 대사로 처리했고요. 음. 그 다음에 따라가가지고 만나는 것도 사실 이전 퓨리로드에서 봐왔던 그 떼샷이 전쟁을 앞두고 이 막 그 역사학자가 쭉 얘기하면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으려나 하는데 후딱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는 이 팬심으로 보다가 제작비가 없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쟁에 관한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게 그러니까 이야기로 풀어버리는 게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감독이 여기에다 메시지를 담고 싶어가지고 조금 집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전쟁은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라는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이야기하고 짧게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넣으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장면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쵸. 좀 기운이 빠진다고 할까요? 뭐 애초에 주인공인 퓨리오사가 그 전쟁에서 활약하지 않으니까 안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뒷부분에 그러면은 전쟁 이후에 차로 끌고 갔을 때의 클라이막스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했다. 그 디멘투스와의 이 총을 그러니까 총 쏘니 많이 하는 그 장면도 가장 고점을 찍어야 할 부분에서의 그 충족되는 이 흥분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멘투스 자체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지금 다른 뭐 분들 얘기가 의견 많죠. 궁금했어요. 연기가 뭐 되게 좋았다. 정말 최고의 크리스 햄스워스다라는 평도 있고 그 반대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저도 영화를 어제 밤에 봐가지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전혀 안 읽고 온 상태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 디멘투스가 일단 너무 터커티브하다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요. 했고 그렇게 빌런으로서 매력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연결해서 이번 영화 전체적으로 대사가 특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이를테면은 그 원에서 릭투스가 내 동생은 건강했다. 그 기장 네. 기억나세요? 막 죽은 동생에 대해서 그 신체가 건강한 걸 보고 확인하고 강렬하지. 그렇지. 대체 저 대사가 왜 쟤는 무슨 맥락으로 저 대사를 하는 거야?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 캐릭터가 그런 행동을 한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 서사는 없지만 제가 그냥 충격을 받잖아요. 강렬하지 굉장히. 그러네. 그다음에 또 그 장면도 기억나요. 그 레퀴엠 음악에 맞춰서 막 정말 광인처럼 막 총알 쏘던 맞아. 눈 질주하면서 밀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데 굉장히 강렬한 장면들이 그 사람들의 맞아. 캐릭터를 소개하잖아요. 맞아. 최고의 그렇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사 없이 혹은 대사는 굉장히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더라도
그 캐릭터를 그냥 바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해하게 하는. 네, 그리고 그 캐릭터가의 서사를 그냥 내 마음대로 상상해버려도 되는 건데 이번에는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런 너무 상황이고 전형적이야. 막 이런 게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충격을 느낄 지점이 없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디멘투스도 되게 너무 그 이 서사에서 내가 왜 이 리틀 디 퓨리오사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라든지 뭐 이를테면 시타델인가요? 가서 뭐 백성들아 뭐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고 빨리 네. 뭐 전복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우리 임모탄이 원에서 되게 경외하는 존재였던 건 그가 그다지 말을 하지 않을 맞아. 임모탄의 존재감이 너무 또 미약해진 것도 이번 영화에서요. 네. 이번 영화에서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뭐 그런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전 디멘투스가 조금 매력적이었던 게 막판에 그 퓨리오사랑 이를테면 되게 대적할 때 퓨리오사가 이제 이렇게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로 너가 뺏어간 나의 것을 돌려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빌런으로서 할 수 있는 리액션이 굉장히 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퓨리오사가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 지난 15년간 복수의 칼을 갈면서 왔던 그 서사와 자기 감정을 뿜어내면서 말을 할 때 그럼 보통 빌런은 뭐 날 죽여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날 살려줘라고 한다든지 할 텐데 그 순간에 퓨리오사의 감정을 읽어내고 근데 너의 이런 복수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러면서 그 복수의 순간과 그 죽음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나를 뒤로 돌려서 쌓아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인간의 그 감정, 철학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막 그런 부분 그 뒷부분에 토커티브한 부분은 의미 있었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기능하는데 이 서사를 위해 달려가는 대사들은 조금 과했고 우리도 사람 대할 때 약간 누가 자기 자신을 그다지 설명하지 않고 침묵한 사람한테 좀 눈이 가고 뭐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매력을 느끼는데 그게 톰 하디였죠. 네, 아주 간단한 워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름도 안 얘기해주고 근데 여기는 너무 일단 말이 많아. 맞아요.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딱 1편에서 매력을 느꼈던 지점에 그 상대적인 반대점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하게 다 느껴져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모탄에 비해서 얘는 말 많은 빌런이고 이때는 다 멋진 차들이 있었는데 오토바이다 보니까 비주얼도 조금 좁아 보이고 이 상대적으로 이때 느꼈던 좋았던 거에 빈약한 버전을 보다 보니까 만족도가 더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근데 그건 재밌었어요. 제가 느낀 게 그 감독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퓨리오사가 내가 타고 나갈 차 한 대 줘 했는데 그 차가 마침 뒷바퀴가 하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퓨리오사가 팔이 한쪽이 없. 잃고 나서 그러니까 차랑 그 캐릭터가 이렇게 되면 링크돼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은유한 거죠. 그러니까 저 차도 퓨리오사만큼 주된 기능 하나가 없지만, 근데 그 차가 바퀴가 없이도 달려 나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팔을 잃고도 이후의 서사에서 자기 이를테면 역할을 잘할 거라는 걸 좀 약간 암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디멘투스가 이건 너무 명백하게 의도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디멘투스가 그 시타델에 와가지고 자기 이를테면 위용을 뭐랄까 펼쳐 보일 때 그때 차가 배너에 그 뭐라 그러죠? 전차? 말이 끄는 전차. 전차를 네, 전차. 너무 오토바이 두 대인가 세 대로. 근데 오토바이를 그냥 몰면 되지 굳이 그런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거는 배너에서 그 이를테면은 황제가 그 배너에 차를 탈 때의 모습을 약간 아니 그 배너의 유명한 그 전차 그쵸? 싸움 장면에 또 맞대요? 그런 차예요. 그런 그거- 차고 그런 근데 전차고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감독이. 감독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뉴요커지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를 크게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게 첫 번째가 듀얼.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데뷔작인 대결 2. 그 트럭 운전사가 그 트럭이 이 영화 안 봤어요 혹시? 듀얼은 안 봤어요. 이 영화 진짜 재밌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데뷔작인데 뭐냐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그 워리그 정도의 큰 트럭이
그냥 승용차 비즈니스맨이 모는 승용차를 쫓아가요. 근데 그 아무 이유도 없어.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이 승용차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 승용차가 조금 가면 이거 차 따라오고 승용차가 쓰면 이 차도 저 멀리서 터. 근데 그 운전자의 얼굴도 안 나와. 이 영화도 대사가 없어. 그냥 계속 이런 카체이싱이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1시간 반을 보는데도 손에 땀을 쥐게 보고 하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두 번째가 배너의 그 전차 장면 되게 조지 밀러 감독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집어넣은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이 매드맥스도 차량 영화잖아. 그렇죠. 이 듀얼도 완전히 그 엄청난 차 얘기거든. 그래서 아마 그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영화로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편에서의 차의 그렇다면 충격적인 비주얼이 포커싱이라면 저는 이 편에서 차는 약간 은유의 대상. 그러니까 차조차도 서사에 기능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편에서 제가 조금 재밌게 봤던 장면은 그 가스 트럭, 그러니까 물류 트럭을 잭이랑 이제 퓨리 여사가 같이 몰고 가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장면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네. 클라이막 오히려. 네. 왜냐면 공격하는 빌런들도 뭐 이거 비행기 타고 내려오듯이 내려온다거나 공격하는 방식도 색달랐고 그렇게 큰 트럭으로 이렇게 액션을 선보인다는 게 첫 편에선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그 장면에 좀 공을 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저도 동감하는데 그래도 이게 풀샷으로 잡을 때 연 두 개 보이고 조금 없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꽉 아쉽죠. 채우지 않았지. 꽉 채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어서 이게 오히려 발전되지 않은 앞선 세대니까 사람도 적고 그다음에 시설도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려고 한 건가? 왜냐하면 사실 얼마 없는데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런 느낌 안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빠져서 잡게 하는 장면들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자꾸 뭐랄까 엉성하거나 성긴 느낌이 좀 있었어. 저는 그 패러슈트 공격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생각해내야 되는 데 대한 오히려 강박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새롭지는 또 그렇죠. 않아. 왜냐면 그 기본이 다 그냥 그거야. 달려가는데 뭔가 터트리고 공격하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액션 장면 중에 제가 딱 뭐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큰 공사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큰 공사장 같은 데서 트럭으로 싸우는 점 있잖아요. 막 있잖아요. 막 그게 분리밤 아니야? 네네. 그렇죠. 총알 막 쏟아지는 거 막. 근데 그게 풀샷 잡을 때 순간 약간 깼던 게 그냥 저걸 그냥 현대적인 배경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냥 어디 큰 그냥 공사장 빌려서 찍은 듯한 느낌이. 근데 1편에서는 어떤 샷에서도 그 미래의 그 이를테면 녹슨 느낌이 많죠. 그런 비주얼이 음. 하나씩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풀샷 잡을 때 저거 그냥 어디 뭐 경기도 공터에. 공터에서 찍었다 해도 애미공룡자 있겠다. 그러니까 비주얼에 신경을 덜 썼다라는 느낌에 좀 확 깨들어. 자, 그 안냐 테일러 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 이거를 끌고 가는 적이고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분노의 도를 볼 때 또 하나 되게 그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냥 예쁘고 그 되게 그런 배우인 줄 알았던 샤를리즈 테론이 갑자기 머리를 밀고 나왔는데 두상이 너무 예쁜 거야. 이 이야기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샤를리즈 테론은 그렇게 굉장히 몸에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나오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전사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안냐 테일러 조이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난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해. 근데 마스크 이렇게 클로즈 할 때는 괜찮지 않았어요? 비주얼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때문에 여기다가 마스크 쓰고 여기 이 맞박에다가 이게 검은칠 기름칠 하고 했을 때 눈만 보이잖아요. 눈이 워낙 크니까 저는 그 눈이 너무 트렌디한 눈이라는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스타들의 트렌디한 눈이라서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느낌을 주질 않아. 그러니까 눈이 못생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눈 자체가 너무 그 트렌디해. 저는 의견에 반대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안냐 테일러 조이는 트렌디한 미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치. 그런 트렌디한 미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번 영화에서 안냐 테일러 조이가 정말 연기를 잘했는데 마지막에 샤를리즈 테론과 옷이 겹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지?
쭉 아냐 테일러 조이인 퓨리오사로 몰입하고 있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그 샤를리스 테론이 입었던 옷이랑 똑같이. 겹쳐지니까 샤를리스 테론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앞부분에서 아냐 그렇게 테일러 조이로 이어지니까. 쭉 이끌어왔으면 쭉 이끌어오고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그 옷 입고 끝나고 뒤에 이렇게 푸티지로 나왔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입고 막판에 클라이막스 때 그 옷을 입고 하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은 샤를리스 테론의 퓨리오사가 더 좋았으니까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 더 몰입이 안 됐어요. 저는 그건 느꼈어요. 그 뭐시기야 우리 햄스워스가 그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꿇어 앉아 있고 네. 우리 아냐 테일러 조이가 서서 이 새끼야 뭐 하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투샷 잡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아냐 테일러 조이의 이를테면은 신장이라는 거를 감이 오더라고요. 이 정도 덩치의 남자가 앉아 있고 아냐 테일러 조이가 서 있을 때 저 정도면 되게 키가 작겠던데? 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아이고 저 샤를리스 테론은 170 넘는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샤를리스 테론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사 느낌. 팔다리도 길쭉길쭉하고 큰 여자라는 느낌 들었는데 그때 약간 아이고 저 아직 성장 중인가? 약간 약간 맞아. 이거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뭔가 정당화하면서 샤를리스 테론이 여기서 제일 크시겠네. 아직 샤를리스 테론이 아직 안 자랐다. 안 자랐다. 20대 중반에 이런 느낌이다. 봐봐. 근데 10살부터 15년 복수하면 이 여자 20대 중반인데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크고 있는 여자인 거야. 그때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세계관이 깨지더라고. 아냐 테일러 조이. 근데 안냐 테일러 조이도 173이네. 그러네요. 그래?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왜소해요. 이 177 몸매가 이에요. 몸이 왜소해서 응. 포스터도 봐봐. 뒤에 햄스워스가 이렇게 이따만하게 서 있고 왜 이렇게 작게 안냐 테일러 느껴졌어? 조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즘 트렌디한 그 몸매와 그 눈빛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샤를리스는 한 190인가? 왜 이렇게 177인데 워낙 그 팔다리가 긴가? 그- 체격이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 아냐 테일러 조이가 맡은 분량이 물론 중간에 갑자기 샤를리스 테론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조금 짧았으면 덜 어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퓨리오사 이제 영화인데 나는 심지어 더 너무 늦게 등장한다는 느낌 받았어. 너무 늦게 등장했어요. 실제 너무 늦게 등장했고 그 잭이랑 만나서 막 이제 뭔가를 배워갈 때 정도까지는 사실 저는 어색함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급 성장하고 막 분노에 치달아서 막 싸울 때는 버거워 보인다. 맞아. 저 역할이 버거워 맞아. 보인다라는 딱 생각이 그거야. 좀. 근데 샤를리스 테론 왜 안 나온 거? 돈이 안 맞았대요? 아니요, 그러니까 샤를리스 테론을 쓰려고 해서 그 디에이징 프로그램 적용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기술력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새 캐스팅을 하려다가 저기 에드가 라이트가 요 배우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서 이 에드가 라이트를 원망해야 돼. 멜 깁슨도 사실 그런 이유로 안 등장을 안 한 건데 디에이징 하는 거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안냐 테일러 조이의 그 어린 시절 역은 맡았던 배우 있죠? 난 그 꼬마는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 거기에는 어울려, 프로그램이 쓰였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안냐 테일러 조이처럼 보이게. 비슷하게. 네. 아니 근데 그건 되는데 샤를리스 테론 디에이징은 안 돼? 계속 끌고 그러니까 원래 쓰려고 했던 게 샤를리스 테론을 캐스팅해서 젊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 그때 저거 뭐죠? 마틴 스코세지의 그 뭐시기냐 거시기. 아이리시맨도 사실 티가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티가 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이번에 그 퓨리오사가 왜 팔을 잃게 돼 있는 게 그냥 비주얼로 나오잖아요. 한 장 한 컷으로 나오는데 그거 너무 CGT 나고 너무 별로였어. 그 샷이. 안 보여주니만 못해 그거. CGT 근데 확 날 때 있었어요. 막 배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뭔가 1편에서 불꽃이 확 튀면서 이게 좀 이 아날로그 맛이 있었는데 요즘 세대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아. 저희가 너무 옛날 걸 좋겠어요. 그럴 수도 근데 있어요. 요즘 세대는 이걸 안 보았을 수도 옛것이 있잖아요. 좋은 것이요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근데 사실은 우리도 만약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안 봤다면 이거 뭐 굉장히 훌륭한 액션 영화죠. 자꾸 영화예요. 그 전작이랑 재밌고, 비교하니까 그렇지. 네. 그건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작이랑 비교하니까 그렇지. 이 자체로 오락 영화로는 뭐 1급 엔터테인먼트 영화. 그러니까 이 것 영화의 같아요. 이를테면 경쟁자 적은 다름 아닌 전편 일편인- 나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영화 후기 보니까 좀 신기했던 게 그 바로 이 감독의 전작 영화인 그 3000년의 기다림이 생각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느 측면에서? 지점에서 그랬는지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뭐 약간의 그
그 노예 제도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대한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유사하다는 후기들이 좀 많아서 영화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봤죠.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 넷플릭스 지금도 있을걸요? 아, 그래요? 저거 그 두 번 봤어요. 재밌었어요. 나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 비슷하다고 느낀 점이 있냐면 이 퓨리오사에서 막판에 내레이션이 나올 때 이게 나 조지 밀러 감독의 나레이션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약간.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3000년의 기다림에도 약간 그 내레이션 풍의 그런 게 있거든. 내레이션 많죠. 근데 그런 점이 약간 유사한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서사 영화니까 내러티브가 굉장히 센 영화니까 3000년의 기다림은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고 그쵸. 그다음에 무슨 뭐 과학, 그다음에 과학 신화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아주 저변에는 약간 그 뭔가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봐서 근데 그 퓨리오사도 막판에 그 뭐 어떤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뭐 기록한 사람들마다 뭐 다르게 네네네. 뭐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과 네. 실제에 역사학자가 대한 얘기하면서 누구는 이야기를 부풀려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 그 점이 부분. 그 3000년의 기다림이 딱 그런 그렇죠. 영화거든. 그런 그 역사학자 대한. 얘기 나온 뭐 인류의 역사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어지네. 음. 그리고 3000년의 기다림도 음악이 좋아요. 아, 그 음악 좋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좀 약간 감이 있는 감독거든. 자,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문가 평점은 뭐 이건 뭐 바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 관객은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네. 저 평점 보겠습니다. 평론가들입니다. 이지의 7점. 질주하는 분노에 맞설 연료는 무엇일까? 정시우 8점. 전작만큼 충격적이진 않았지만 충분히 호방하다. 그다음에 정유미 7점. 매드맥스 시리즈 팬을 위한 총력전. 김경수 8점. 그대들은 어떻게 질주할 것인가? 약간 그 뭐시기냐 우리 일본 감독 그 제목을 이용했네요. 김신 6점. 설명하지 않았기에 매혹적이었던 무표정에 덧붙는 친절한 주석들. 그러니까 주석이 붙어서 평점이 6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소미 9점. 한층 뜨거운 피, 오줌, 눈물을 연료로 내달리는 황무지의 규칙. 김혜리 8점. 김혜리 평론가 되게 오랜만에 평점 보네요. 인간과 기계의 몸을 이해하는 최고수의 액션. 그러나 특별함은 잃은 영화. 깐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그 평점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철홍 10점. 10점 준 사람 10점? 한 명 있네요. 분노의 탄생 혹은 분노가 종말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이거는 약간 그 막판에 퓨리오사랑 디멘토스 대화 그때 대화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박평식 얼마 줬을까요? 6점. 7점. 장쾌하고 신누런 우리 그 색깔을 표현하는 신누런 신화를 이어간 야수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 그 평점을 제가 정말 다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짠 것처럼 10점만 주고 있는지. 아, 그래요? 예, 다 10점이에요. 읽어볼게요. 공감 순으로 보겠습니다. 9점. 이 영화가 9점인 이유는 전작이 10점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공감 순으로 10점. 그다음 평점도 10점. 방금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돈 하나도 안 아까움. 이런 게 천만 갑니다. 그다음에 10점. 이 사막 액션이 그리웠다. 그다음에 10점. 매드맥스 전편 이번에 그 극장 재개봉하겠네요. 보고 싶어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이어서 보면은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한번 저도 더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 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 보면서 계속 다음 편 보고 싶다. 저도. 이 생각이 계속 들게. 심지어 친절하게 나중에 엔드 크레딧에 네, 보여주기까지 보여주니까. 하잖아요. 그만큼 앞부분이 좀 그랬다는 얘기 같아요. 자신감이 약간 감독이. 그다음에 9점. 모든 걸 파괴하는 디멘투스와 그래도 미래를 만들려는 임모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퓨리오사. 이렇게 해석을 또 하셨네요. 그다음에 10점. 인피니티 사가 이후 최고의 사가. 그다음에 또 10점. 80세 감독의 광기. 그나마 조금 낮은 평점 찾은 게 8점. 확실히 1탄의 반밖에 못 따라오네요. 좀 실망스러움. 감독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그다음에 4점. 너무 잔인했음. 그다음에 8점.
반복되는 전쟁, 잘못된 사상, 그곳에서 의미 없이 계속 죽어가는 워보이들이 가엾다. 7점, 퓨리오사 엄마 퇴장 후에 볼 게 없었다. 8점, 전작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극장에서 관람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6점, 전작을 따라가기엔 많이 부족해 보였다. 이미 나와 있는 스토리에 억지로 맞추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정도가 그래도 차진 낮은 평점이었어요. 다 10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분노의 도로가 393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해가 얼마나 빡센 해였는지 2015년. 그 해도 이게 뭐 거의 2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진짜 빡센 해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기억할 땐 최고의 가요인데 그 가요가 나왔을 시기에는 가요 톱10에서 뭐 1등 못했던 가요 막 이런 그 비운의 가요들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10년의 역사로 봤을 때는 거의 손꼽히게 명작인데 당시에는 지금만큼 화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사실 400만 가깝게 간 것도 엄청나게 많이 본 거긴 하죠. 근데 이번 영화는 아마 그때랑 또 환경이 변했고 워낙에 그때는 뭐 스트리밍 이 정도의 미세를 떨칠 때도 아니었고 해서 이 정도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3.5점의 평점을 내려봅니다. 어머 벌써 넘어간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저는 3.5점. 남이 저는 3.7 가져왔습니다. 3.7. 한군. 제가 이전 작품에 5점 줬더라고요. 요거는 4점입니다. 아까 그 의견과 비슷하네. 9점인데 지난번에 10점 줬기 때문에. 저는 4.2요. 4.2. 오, 꽤 제일 높네요. 높네. 근데 이 전편과 연결되는 지점을 빼고 이 영화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오락 영화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하여튼 이 영화는 전작의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네. 평점과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게 저는 이 영화가 그냥 체감상 느낌은 한 2, 3년, 3, 4년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벌써 근데 9년이 됐어요. 거의 10년이 됐어요.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늙은 거예요. 얘기가 그리로 가나요? 늙은 거라기보다도 굉장히 현재적인 영화다. 그리고 그 충격이 영화가 현재적인 거다. 내가 너무 잘 만들어서. 그리고 그때의 그런 쇼킹한 것들이 아직까지 그냥 남아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슬퍼지셨네요. 그러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아마 흥행 좀 되지 않을까? 진짜요? 저희 최경사. 우리 최경사가 우리 에피소드 지난번에 우리 영화 흥행 관심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망했잖아. 홍상수 영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 빨리 올려봅시다 이번 거 한번. 네. 그러면 합하면 3.85점입니다. 3.85점. 나쁘지 않네. 뭐 나쁘지 않은 평점 나왔습니다. 웨이스트랜드가 나올까요? 빨리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나와야죠. 같아요. 네. 감독님 건강하시네. 건강 문제도 있고. 근데 의사 출신이시니까 그래, 건강 그래. 문제는 또 알아서. 자기가 자기 그거 고치겠지 열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좀 찾아보니까 배우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감독. 조지 밀러를. 네, 그러니까 샤를리즈 어떤 테론도 측면에서? 그래서 안 한 거 아니야? 그 되게 그럴 수도. 조금 빡빡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한대요. 찍을 때. 네,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냐 테일러 조이도 인터뷰하다가 힘들었던 점 물어보니까 20년 뒤에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샤를리스 테론이랑 토마디도 싸워가지고 캐스팅하기 어렵고. 둘이 싸웠대요? 둘이 싸웠다고? 그러니까 토마디가 뭐 자주 늦고 그랬대요. 어. 근데 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촬영이 되던 와중에 빡이 친 상태에서 막 서로 그래. 그래서 역시 치열하더라 그게. 분노의 도래에서 둘이 막 싸우는데 지금 안 장난 아니잖아.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안 본다고? 네. 이게 DH는 그냥 핑계인 것 같아. 그러네요. 수도 있죠. 그래. 아니 분노의 도래에서 보면 그러니까 샤를리스 테론이랑은 좋은데 토마디는 지금 사실 매드맥스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워낙 그 당시 그 촬영 현장에서 평가가 안 좋았어가지고 토마디에 대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토마디 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맥스잖아요, 맥스 토마디. 아쉽네. 자, 그러면 최경사 205회는 웨이스트랜드를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힘이 없어. 일단 우리가 건강하자. 밀러 감독님 좀 찍어주십시오 빨리 웨이스트랜드.
이름도 약간 야, 그러고 보니까 매드맥스 시리즈가 지난번에부터 사실은 이 리부트 소프트 리부트 시리즈는 주인공이 매드맥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퓨리오사가 주인공이야. 웨이스트랜드는 근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하디가 어디로 마지막 분노들에서 어디론가 떠났잖아. 갔죠. 갔잖아. 그래서 더 궁금해 그게. 사실은 전사보다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이번엔 텀이 있었네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뭐죠? 아까 라미가 굉장히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굉장히 애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개봉하나? 곧 개봉을 하겠죠? 2주 뒤에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를 하게 될지도 또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 먼저 나갑니다. 자, 최경사 205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우리 최경사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